지금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늘 저는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카페에 가서 사진 찍고 뭐 하다 오신 거예요? 맛있는 것도 먹고 저희 딱 생각도 안 동영상도 찍고 오시고. 스튜디오 갔다 오셨군요. 네, 스튜디오인데 안에 뭐 수영장도 있어요. 오.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카페네요. 규모의. 예. 아 너무 좋아요. 참 건물도 이쁘네. 여기가 이쁘구나. 여기 이 꽃이 이쁘네. 이쪽이 너무 좋다. 여기 앉아보세요. 좀 이따가. 저한테 주어진 임무를 하지 않고 놀려고 갔던 건 아니고 이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는 게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는 것이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의 주제인데 흔히 말하는 이제 몰카. 몰카에 대해 얘기하려고 그래요. 몰카 사건. 근데 몰카라는 이제 단어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대요. 네. 이게 원래 이제 몰래 카메라라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한 예능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라서 그걸로 저질러지는 범죄를 그냥 몰카 범죄라고 하면은 정확한 법률 용어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근데 이걸 너무 기니까 불법 촬영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 그러더라고요.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면은 이 얘기가 나오는데 MOLKA라고 나와요. MOLKA. 우리식 표현 그냥 몰카. 불법 촬영이라는 범죄가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흔한 건 아니어서 소개가 돼 있어요. 특히 사우스 코리아에서 기승을 부리는 범죄고 한국 사회는 그 대단히 디지털화된 사회라서 그런 것 같고 주로 피해자들은 다 여성이고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여혐과도 무관치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유독 많다라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불명예스럽고 어느 사건 때문에 이렇게 좀 커진 걸까요? 가장 널리 사람들한테 이 사건이 회자된 것은 2015년이래요. 2015년에 이제 모 워터파크에서 그 이제 불법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여자 탈의실에서 누군가가 9분 40초 가량 촬영을 해서 그걸 이제 유출이 됐어요. 그 동영상이. 국내 한 워터파크에서 찍힌 걸로 보이는 여성 샤워실 몰카 영상이 확산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0분가량의 이 동영상에는 여성들의 얼굴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최근 해외와 국내 인터넷 사이트 등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그 불특정 다수 200명 가까운 여성들의 모습이 도대체 이게 범인이 누군지 잡아야 되는데 범인이 잡히게 되는 과정도 굉장히 좀 드라마틱해가지고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용의자를 해당 동영상 안에서 포착했습니다. 몰카를 찍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실수로 촬영했다는 겁니다. 거울에 비치면 카메라맨이 카메라 뒷모습이 찍히잖아요. 옆에서 남들 찍다가 자기 얼굴이 잠깐 비춰버린 거죠. 그러나 해당 영상의 촬영 시점이 이미 1년 가까이 된 만큼 CCTV 등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을 알고 이제 피해자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충격도 받았고 어느 날 그 사건이 있은 후 전남 곡성에 이제 최 씨라는 사람이 경찰에 연락을 해서 자신이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집안에서 있는 폭행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아버지의 이야기가 우리 딸이 최근에 있었던 그 불법 촬영 사건의 범인인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혼을 냈다는 거예요. 워터파크 몰카 사건의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아버지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자가 자신의 딸인 것을 알고 있던 아버지가 딸의 범행을 털어놓은 겁니다. 여성이 범인이었어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했더니 촬영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이제 강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제안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이걸 촬영을 해서 200만 원 받고 팔았. 강 씨는 나중에 징역 3년 6개월 이제 받았고 최 씨는 징역 2년 6개월 형을. 근데 사실 이제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그 프라이버시가 엄청나게 침해를 당한 정신적 피해도 굉장한 것이고요. 이때 이 사건이 이제 워낙 불특정 다수 사회에 큰 이제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죠. 근데 사실 이 불법 촬영 이 문제는 처음 사람들이 이런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는 더 옛날이라고 하던데 신촌의 그레이스 백화점 기억하세요 혹시? 그레이스 백화점은 기억하죠. 왜냐면 미팅하거나 이렇게 하면 만날 때
신촌의 가장 아이콘적인 그렇죠. 건물이죠. 한 신촌에서 사실 그 당시에 가장 그 중요한 스팟이었고 유명한 백화점이었죠. 근데 그 백화점에서 이제 어처구니 없는 그 불법 촬영 사건이 있었는데 백화점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그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은 그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에요. 서울에 있는 한 백화점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놨던 사실이 밝혀져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3층 의류 매장의 여자 화장실. 지름 3mm 정도의 렌즈가 달린 이 카메라가 정화조 바로 위에 있는 천정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백화점 측은 육안으로 알아볼 수 없는 이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여성 고객들의 움직임을 샅샅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자꾸 그 화장실에서 뭔가 자꾸 도난 사고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게 일어나서 자기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설치했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화장실을 누가 촬영하나요? 진짜. 그리고서 그걸 그 화면을 방제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백화점 직원들은 이 카메라를 통해 백화점 지하 1층 방제실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성들을 모니터를 통해 그대로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 화장실에 비닐봉지를 집어넣어 변기를 고장낸 사람을 잡으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직원 근무자를 통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게 20여일 동안 도저히 관찰이 안 돼서 다소 이제 무리수를 좀 둔 겁니다만은. 그레이스 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공중 화장실입니다. 여기에도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당시에 이게 너무 쇼킹한 사건이라 이제 한동안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지 않을 정도로 이런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정말 웃기는 거는 제형 법정주의. 이게 당시에 불법 촬영이라는 것이 죄가 아니었다고 그런 게 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법이 없던 거라서 실제 여기 연루된 사람들이 이제 한 명도 처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걸 금지하는 법이 있고 처벌하는 법이 있어야 그 이후에 행한 그 행위만 처벌되는 거지 그 당시에 처벌할 법이 없는 거죠. 죄형 법정주의.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까지 범죄라고 생각을 못한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술이나 발전함에 따라서 법이 계속 추가되는 거죠. 카메라를 만드는 기술이 점점 좋아지니까 카메라가 있어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모르셨겠지만 지금 제가 몰래 카메라로 촬영 중이거든요. 정말요? 지금 이게 범죄에 사용된 배터리고요. 이게 카메라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촬영하고 있어요. 촬영 중입니다. 여기. 이게 보조 배터리인 것처럼 그냥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건 사실 굉장히 큰 건데 사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은 실제 기기는 되게 더 작다는. 벌써 한 10년 전에 용산에 가면 이게 안경으로 왜 촬영하고 시계로 촬영한 거 막 팔았어요. 맞아요. 실제로는 훨씬 더 작은 걸로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2019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국의 30개 모텔에 42개 객실에다가 비밀리에 설치를 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거기서 일어나는 거기 수습객들의 모습을 미국의 서버로 보낸 다음에 사람들을 모집해서 실시간 숙박업소 수십 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을 생중계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카메라가 아무도 없는 침대를 비춥니다. 투숙객이 들어와도 촬영은 계속됐고 영상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생중계됐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 회원 모집을 해서 한 4,000명 가까운 일반 회원을 모집했고 그 가운데 100명은 유료 회원, 1,600명 가량이 피해자. 그때 거기 설치됐던 카메라의 렌즈가 0.1cm, 그러니까 1mm죠. 1mm면 그 웬만해서는 보기 힘들어요. 맞은편 벽의 헤어드라이어 거치대에 숨은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분해해보니 1mm짜리 렌즈를 장착한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TV 수신기 틈새와 스위치 단자처럼 생긴 곳에도 작은 구멍을 내고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모텔에서 잠을 자고 간 사람들은 자신의 그 모습이 거기 찍혔는지도 모를 거고 그래서 점점 기술력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점점 많이 찍을 수 있게 되고 불법 촬영 관련된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2013년만 해도 한 400건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2018년을 보면은 불과 5년 만에 이게 6배로 늘어나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은 것이 이 범죄의 또 다른 측면 가운데 하나가 가까이 자기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자 화장실에 이제 카메라가 설치가 됐는데 그 설치한 사람이 그 공채로 그 임용이 됐던 연예인이 그 설치를 해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몰래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오늘 새벽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출연진과 또 다른 예능 프로그램 PD와 작가 등이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20년 그 데이터를 보면은 애인 관계 또는 부부 관계에서 범죄의 무려 44%. 그러니까요. 반에 가까운 숫자였고, 그다음에 그냥 지인 관계, 서로 아는 관계인 경우가 거의 80%. 진짜 이 카메라의 이 눈이라는 게 정말 광범위해졌기 때문에 자기 핸드폰을 보고 있는지 나를 찍고 있는지가 분간이 안 가요. 심지어 어떤 앱도 있냐면은 화면이 검은 상태인데도 촬영되고 있도록 하는 앱도 존재하고요.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걸 불법 촬영에 쓸 수도 있는 거죠. 2018년에 되게 유명한 사건이 났는데 버스 안에서 이제 그 여성분이 내리려고 서 있었는데 그 뒤에서 그걸 동영상으로 8초 동안 찍은 거예요. 찍다가 이제 들켜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지난 2018년 A씨는 버스에서 검은 레깅스 차림의 여성 뒷모습을 8초가량 촬영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특정 부위를 특별히 확대해 촬영하지 않았고 일상복이 돼버린 레깅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쟁점은 이게 과연 레깅스 입은 뒷모습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가. 근데 이제 1심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2심에서는 논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레깅스는 일상적으로 입는 옷이고 그건 노출 안 된 거 아니냐. 그런 논리로 이제 무죄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이제 유죄다. 결과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몰카 성범죄 대상이 반드시 노출된 신체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의 범위도 분노와 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중에서 제일 저는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다른 것보다도 누군가가 그걸 촬영하는 순간 그게 그대로 보존되고 그게 변형될 수 있고 전파될 수 느끼지 않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특히 또 이 사건에서 그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또 약간 논란이 됐었어요. 왜 피해자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성적 불쾌감이 더 올바른 단어다.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해서도 그때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이와 같이 본인이 원치 않는 그런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에 올라갔을 때 그걸 지워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산업이 만들어질 정도인데 비즈니스가 디지털 장의사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이 디지털 장의사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누군가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나와 관련된 그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다 없애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회사에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다 삭제를 원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95% 이상이 이런 일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의뢰를 하는 거죠. 자신이 원치 않는 영상이 올라갔으니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이게 찾아서 지우는 게 이제 아주 어려운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문제가 찾는 거랑 없애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삭제를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 삭제 요청을 하는 게 너무나 이제 힘들어서 경찰 조사가 들어가고 그런 경우 종종 벌어지는 일이 피해자한테 조사를 위해 전화를 하고 그러면은 그 가족이 받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은 그 피해 당사자가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대요.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보는 사람들은 잠깐의 호기심을 뭐 그런 것일지 모르지만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잠깐 촬영했다 걸리면 조금 뭐 과태료나 그 정도 받고 끝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신상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상 공개 대상 범죄거든요. 불법 촬영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따로 연락이 다 가요. 누구가 이런 짓을 했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법적인 것을 막고 또 탈법적인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영상이나 사진들이 이렇게 사실 상품화돼가지고 유통되는 것 자체가 실제로 그 옛날에 뭐 웹하드 거기에 그렇게 불법 영상이 올라오는 걸 많이 묵인하면서 오히려 웹사이트에 많은 돈을 번 적이 있었고 그 사이트가 동시에 디지털 장의사도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불법 음란물 5만 2천여 건을 유포하고
7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회장이 유포를 방조한 영상물에는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도 100여 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디지털 장의 업체를 통해 돈을 지불하고 삭제 요청을 했는데도 양 회장이 운영하는 웹하드에서는 해당 영상물이 버젓이 유통된 것입니다. 그런 운영 주체는 나는 플랫폼만 깔았지 거기에 직접 올린 사람은 이런 입장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점점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법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는 행위가 촬영을 당한 사람한테 얼마나 이것이 참혹한 일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근본적인 답은 될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문제죠.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가장 밀접한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직 얼마 안 됐거든요. 이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사람들이 손쉽게 그 음란물을 대규모로 볼 수 있던 시기는 없었어요. 음란물 영상에 대한 우리 어떤 감각을 많이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지금 따라가기가 힘들죠 사실 사회가. 오늘 저는 이제 학교 폭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점점 사회적으로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커서도 계속 상처를 갖고 있잖아요. 뭐 아직도 잊지 못하는 분도 많고 제 주변에도 그렇고. 강원도 강릉에서 17살 여학생이 또래들에게 집단 폭행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중생들이 또래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마구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중학생이 개인 SNS 계정에 올린 영상입니다. 책가방 4개를 둘러맨 남학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욕설과 괴롭힘을 당합니다. 폭행으로 근육이 파열되고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지만 발설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말합니다. 학교 폭력의 개념이 뭘까요? 그 학교 폭력 예방법에 아예 개념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폭력, 상해, 공갈, 강제적 심부름 그리고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까지 전부 다 개념화되어 있습니다. 돈을 뺏는다던가 이런 거 다. 그건 당연히 공갈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침 뱉거나 아니면 뭐 면전에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행위 그런 것도 다 학교 폭력으로 발생한 좀 더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2011년 12월 20일에 대구에서 중학교 2학년이던 권모 군이 7층 자기 집 베란다에서 이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학교 폭력이 원인이었습니다.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왕따를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친구들로부터 물고문까지 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서에는 전선을 목에 감아 끌면서 돈을 요구했고 계속되는 돈 요구에 부모 몰래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올라갈 때 그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저앉아서 막 울면서 주저하면서 올라가면서 울면서 하던 그 CCTV로 촬영이 돼가지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그랬었거든요. 가해자들이 같은 반 애들이 2명이서 평소에 뭐 때리고 돈 뺏고 좀 특이했던 거는 가해자들이 2명이 피해자 집에 들어옵니다. 검은 점퍼를 입고 안경을 쓴 가해 학생 2명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걸어옵니다. 10여 미터 뒤에 숨진 김군이 불안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갑니다. 거기서 게임을 막 시켜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열심히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계속 하지 않으면은 때리고 뭐 단소로 때리고 그리고 물고문도 시키고 마지막 그 목숨을 끊기 전에는 전날에는 이제 전깃줄로 목을 베서 과자 부스러기 주워 먹게 당기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흔적이 이 유서에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는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추신이 죄송해요 이렇게 제목을 적어놓고 마지막 부탁인데 저희 집 도어키 번호를 바꿔주세요. 걔들이 알고 있어서 제가 없을 때도 문 열고 저희 집에 들어올지도 몰라요. 죄송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공포를 느꼈으면 이런 유서를 이렇게 남기냐. 그리고 죄송하다고. 네. 근데 이제 가해자들은 그때 이제 그 변명이 장난이었다. 자기 장난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가해 학생 2명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사안이 중대해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담당 판사는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검은 점퍼에 마스크를 한 가해 중학생 2명이 경찰에 이끌려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사건을 수사해온 대구 수성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그때 가해자들이 그 처벌을 이제 받았는데 한 명은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 또 다른 한 명은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장기 단기는 어떻게 구별되는 건가요? 소년 범죄는 징역형을 선고할 때 이게 부정기형이라고 하거든요. 단기만 복역해도 애가 이제 달라졌다라고 하면 이제 석방하는 거고 그렇게. 좀 신축성을 둔 거죠. 피해자의 부모님이 두 분 다 교사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못했던 게 가해자들이 자기 친척이 무시무시한 조폭이다. 말하면 너희 부모도 다 해친다. 피해자 그걸 믿은 거죠,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또 하나는 이 학교 여학생 중에 박모 양이 한 6개월 전에 목숨을 끊었어요.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지난 7월에도 이 학교 2학년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 원인은 집단 따돌림 때문이었습니다. 첫 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은 것을 교통사고라며 대충 얼버무린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박모 양이 같은 반에 어떤 애가 왕따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 교사에게 신고를 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벌을 준 거예요. 그냥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그런 와중에서 누가 신고를 했는지 드러나게 됐고 박모 양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따돌리고.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 거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권군이 뭐 학교에 말을 하겠어요? 부모님한테 말을 하겠어요? 해결해 줄 수 없다 이 문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범죄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다른 측면 한 3가지 정도 요약하면은 먼저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의 범죄예요. 관계성이 있는 거고 또 이게 지속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이 있습니다. 또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학교 다른 친구들이 보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모멸감이나 굴욕이라는 야 근데 그거 어디 잊어버려라, 티내지 말아라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위로나 회복은 우리가 한번 같이 짊어지자. 짊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우리 한번 고민하자. 그리고 저는 어른들의 생각이 잘 넘어온 어른들이 그 사람 문제로 깊이 못 들어가는 문제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야 우리 때는 더 했어. 그거 무제한권 할 때 맞으면서 큰다고 원래 애들은 그게 진짜 문제인 그만 거예요. 많이 했잖아요. 안 되는 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잔인함 때문에 논란이 됐던 학교 폭력 사건이 있었죠. 2017년 8월 1일에 부산의 사상구에서 6명의 여학생들이 한 여학생을 이제 공장지대로 끌고 가서 의자로 내리찍고 그때 철제 무슨 공구 같은 걸로도 때리고 하도 많이 맞다가 이제 의식을 잃었는데 거기도 또 때리고 피범벅이 돼서 무릎 꿇고 있고 그런데도 때리고 막 그런 동영상이 촬영돼서 좀 사회적 공분이 일었었죠. 국민의 공분을 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판단 능력이 성인에 못 미치는 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교육을 통한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면서 관련 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소년범 처벌은 일반 성인 처벌하고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제일 중한 애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 보호 처분. 10호 처분을 받았을 텐데요.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다는 거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은 그냥 부모님이나 외부 위원한테 위탁을 해서 정기적으로 면담을 하게 하는 거고요. 가장 큰 10호는 소년원에 2년 가는 거. 그다음에 뭐 9호는 6개월 가는 거. 8호는 1개월 가는 거. 그다음에 6, 7호는 시설에 들어가는 거고요. 4, 5호는 보호 관찰을 받는 거. 3호는 사회봉사를 하는 거. 또 2호는 수업을 듣는 거, 수강 명령을 받는 거. 8, 9, 10호는 이제 소년원에 가는 거죠. 소년원은 학교입니다. 타이틀이 학교예요. 그냥 나갈 수 없다는 거 빼고는 다 학교처럼 똑같이 수업을 받고요. 선생님이 있고 학생들도 교복을 입고요. 수업 일수도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졸업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교화에 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년원이라는 곳. 소년 사건 하는 판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형사법만 있으면 아이들은 되게 초범이죠. 그리고 그러면 되게 집행유예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범이니까. 그리고
또 좀 더 경미한 건 어른하고 똑같이 하면 벌금이 나가야 되는데 벌금은 그 부모가 내는 거지. 아이들이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소년 보호 처분을 하면 만약에 8호 9호면 당장 소년원에 감금이 되는 거죠.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 해서 찬성하는 그 소년 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년부 같은 경우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른가요? 예. 뭐 15세, 16세, 17세. 소년은 19세 미만은 소년이라고 하거든요. 19세 법적으로. 미만이죠. 예. 19세부터는 이제 어른이 돼 버리는 거고요. 네. 이제 0세. 그다음에 중요한 나이가 10세. 그다음에 14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14세. 우리가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 가지고 14세 미만은 형법상 무죄입니다. 예, 책임 능력이 없다고 해 가지고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형법상으로는 무죄거든요. 만 14세. 중학교 예. 근데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다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4세부터 19세는 소년 보호 처분도 되고 형사 처벌도 됩니다. 형사 처벌. 네. 근데 이 중에 뭘 선택할 건지는 뭐 검사나 판사가 그때 사건을 보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소년 보호 처분은 최대한이 소년원 2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중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형사 처벌로 가는 거죠. 형사 처벌로 가면 아까 말했던 그 권군 사건의 경우에 형사 처벌로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징역형이 나온 거죠. 이걸 이제 범죄 소년이라고 그러고요. 10세부터 14세가 있습니다. 여기는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촉법 소년. 이거는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라는 걸 줄임말로 하거든요. 이거 촉법 소년이라는 법적인 용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쪽은 형사 처벌은 안 되는 거고 무죄니까 소년 보호 처분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0세부터 10세 사이는 이제 범법 소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아무런 처벌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요. 그 촉법 소년에 관해서 특히 의견이 분분한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만 14세 이하의 아이가 알고 좀 악용한다던가. 말씀대로 굉장히 중한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2019년에 12월 26일에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인데 같은 반 여학생을 불러내서 흉기로 몇 차례를 찔러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죽는데 A양은 피해 어린이가 자신의 가족을 험담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무죄죠. 형법상은 무죄죠. 일단은 기소할 수 없는 거죠. 네. 기소할 수 어떻게 해야 없고. 돼요? 그럼 이제 촉법 소년이니까 소년 보호 처분은 할 수 있죠. 아까 말했지만 소년원을 가려면 8, 9, 10호인데 그보다 경미한 보호 처분을 받아서 또 여러 가지 뭐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범법 소년의 경우에는 10세 미만은 아예 형사처벌도 안 받고 소년 보호 처분도 안 받거든요. 아무것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사건이 일어난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어른보다 더 잔인한 그런 뭐 중죄, 살인죄 같은 거를 저질러서 이제 연령을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좀 낮춰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소년법을 폐지라는 이야기도 많았죠. 감독도 청소년 또 아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대부분의 국민 감정과 사실 좀 가까운 편이에요. 왜 이렇게 피해 당한 아이들만 고통받고 가해 아이들은 편하게 사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피해받은 애들이 전학 가거나 뭐 이렇게 되고 너무나 심각한 범죄들,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아주 잔인한 범죄들의 경우에 대해서 연령을 낮춰서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하자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용서를 하고 안 하고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의사가도 최근에 이제 학폭 미투, 학폭 미투라는 것도 되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학폭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거를 반영한 것 같고요.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가 경계를 넘어서 번지고 있습니다. 학폭 미투가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게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 자, 우리 박준영 변호사께서는 어떤 이야기 가지고 오셨나요? 예, 제 인생을 바꾼 사건. 저희 첫 재심 사건인 수원 노숙소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노숙소녀 사건. 예, 근데 사실 노숙소녀가 아니었거든요.
집을 가출한 지는 한 2, 3일 정도 된 아이였고, 근데 그 아이의 이제 행색이 좀 지저분해 보여서 그 초동 수사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규정 지어버렸고. 실제 신원은? 예, 신원은 밝혀졌습니다. 15살의 아이였고 지적 장애가 있었고 또 시각 장애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건가요?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4년이 됐습니다. 2007년 5월 14일 그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여자아이의 시신이 교정 안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경기도의 한 남자 고등학교에서 심하게 폭행당한 10대 소녀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이 학교 교실 건물 바로 옆 화단에서 여고생으로 보이는 10대 소녀의 시신을 학교 직원이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머리와 얼굴, 발 등에 심한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누가 죽인 거지도 밝혀야 될 사실이지만 이 아이가 누군지를 또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 너무 어려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같은 것도 없었고, 당시 경찰은 아이의 행색을 보니까 약간 지저분해 보여서 수원에서 노숙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수원역에 가서 그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탐문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노숙인으로부터 이 아이가 이틀 전에 여기서 폭행당한 아이 같다. 근데 사실 이틀 전에 폭행 사건이 있었지만 그 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다른 여성이었습니다. 다른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이 그 제보를 너무 섣불리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틀 전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노숙인 2명을 잡았고, 그 노숙인 2명이 또 공교롭게도 지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적 장애가 있고 노숙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이제 강압적인 수사를 받다 보니까는 참 너무나 쉽게 자백을 했죠. 그 지적 장애가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각 장애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안 쓰고 있어서 그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죽은 아이가 이틀 전에 자기가 때린 아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백을 하게 됐고, 한 사람은 뺨 2대 때렸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끝까지 때려서 이제 죽게끔 했다 해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그 2사람에 대한 형사 재판은 그해 가을경에 다 끝나요. 2007년 가을경. 자백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사건이다 보니까는 본인이 이틀 전에 저질렀던 사건과 빗대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꼬맹이 둘도 함께 있었다라는 진술을 자백 과정에서 섞어서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사건의 내용이 어떻게 알려지냐면은 그 2명의 노숙인과 밝혀지지 않은 꼬맹이 2명이 합세해서 그 아이를 때려 죽인 걸로 그렇게 사건이 결론 지어졌고, 그렇게 소문이 퍼졌던 거죠, 수원 역사에. 이 아이들도 범인이다라는 그런 어떤 오해를 받게 된 겁니다. 제보를 받아서 이제 그 검사가 수사를 진행했고, 아이들이 하나씩 잡혀갔고, 그 아이들 다 학교 안 가는 수원역에서 노숙하던 아이들이었죠. 그 아이들이 이제 자백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이 사람 죽였다는 자백을 했거든요. 검찰은 그러나 이 사건의 범인이 더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결과 18살 최모근 등 5명이 폭행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들은 당시 수원역 근처에서 김양에게 돈 2만 원을 훔쳐갔냐고 추궁한 뒤 근처 학교로 끌고 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다 7명이 결과적으로는 다 무죄? 네, 다 무죄를 받은 사건. 범인이 없는 건가요, 결국? 못 잡은 거죠? 못 잡은 이 사람들은 진범이 아닌 거죠. 네. 저는 일단은 7명이 자백했다는 사실이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물리적인 어떤 강요나 고문, 참기 힘든 어떤 폭행이나 이런 협박도 없었는데 이걸 설명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왜 자백을 하죠? 자백 왜 하냐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는데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앞에 있는 검사, 이 추궁하고 있는 검사는 수사관이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그나마 나한테 나은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자포자기 상태에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또 일단 이 순간만 좀 빨리 모면하자. 다른 아이들이 자백했다 이미.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이미 자백했는데 너 혼자 자백하지 않으면 니만 더 불리해져. 그런 기망도 있었고. 벌을 줘야 될 상태인지 아니면은 순간적인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교육하고 교화해야 될 사람인지 그 판단을 내가 쓸 수 있게 해달란 말이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냐. 그래, 그러면 안 돼. 또 큰일 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자백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자백만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백의 보강 법칙이라고 자백만으로 유죄를 자꾸 인정하게 되면 자백을 강요할 거 아니에요. 고문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백의 진실성을 보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는 자백을 했으니 보강을 해준 거네요. 자백이 5명의 자백이 다 이렇게 쇠사슬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자백의 진실성은 나머지 4개의 자백으로 뒷받침되고 이 자백의 진실성은 또 이렇게 뒷받침되는 거죠. 그런 사슬 구조가 돼버린 이 거죠. 사건은 영상 녹화가 있었기 때문에 영상 녹화와 조서를 비교할 수 있었거든요. 비교해가지고 무죄가 밝혀진 사건인데 조서만 보면은 범인 맞아요.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사건 현장의 모습과 아이가 죽은 아이가 발견된 장소를 설명을 다 해요. 근데 영상 녹화를 보면 그런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다 거의 대부분을 검사나 수사관이 미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4일 새벽 2시 30분이에요. 그리고 정확한 장소는 고등학교 본관 건물 바로 앞에 있는 화단 옆에거든. 그렇게 이제 알면 조서가 진짜 그 뉘앙스 전달이 왜곡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수사관이 이제 그 조사받는 사람한테 그때 시체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버렸죠. 몇 월 며칠 어디 가서 어디게 한 거죠. 딱 묻고 그럼 대답을 그냥 예 했잖아요. 그럼 이제 조서에는 시체를 어떻게 유기했나요? 아 이래 본인이 그걸 다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해요. 그게 너무 다르잖아요. 답을 많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 거죠. 했는데 예 한 거랑 어떻게 유기했나요 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랑은 완전 다른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 많았죠. 우리 심의관이 말씀하신 대로 애가 수동적으로 답변을 하면 그걸 아이들의 적극적인 진술로 왜곡을 하고 이제 자백이 사실상 만들어졌다고 봐야죠. 콜라 사진 이런 게 있잖아. 요걸 넘어갔다고 사진을 보니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낮은 철책문을 넘어서 들어간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이죠? 사실 저는 굳이 검사가 이렇게 수사를 했다라고 내가 법정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자백의 모순이 많고 다른 증거에 의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안이하게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유죄가 나와버린 거예요. 1심에서. 실형이 나와버렸고. 그래서 이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안 되겠다. 이 영상 녹화를 다 복사해서 이걸 다 녹취를 해가지고 조서랑 비교를 해야겠다. 분량이 많아가지고 그걸 속기사님한테 맡기려면 돈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요. 사실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속기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검사의 위법 수사를 밝히는 거였거든요. 부담이 됐을 텐데 그냥 무료로 했어요. 얼마 전에 유퀴즈 유퀴즈 언더블럭에 나왔잖아요. 법인날 특집으로. 변호사님이 이걸 무료로 들어가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녹취는 제가 해드리겠다고. 하나도 한 푼도 받지 않고 그 아이들 녹취를 진짜 한 달 이상 풀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그런 어떤 속기사님의 노력이 전혀 부각이 안 됐었습니다. 그냥 무죄 받으면 변호사의 공로로 다 생각하고 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야, 이 얘기를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하고 싶던 거죠. 또 TV 애니이기 때문에 자료 영상을 구입하는데 따로 비용도 들지 않을 것 같고. 와, 역시 이러니까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와, 이거는 예, 우리 속기사님 윤병임 속기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유퀴즈 언더블럭에 나왔다는 거 자료 화면으로 반드시 좀 활용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일이 너무 좋거든요. 아, 좋으세요? 네, 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 일이 딱 맞으시네요. 딱 맞아요. 또 속기사님 말고도 도움 주신 더 분이- 있죠, 더 있죠. 네, 더 얘기해 주세요. 국선 변호사 한참 많이 할 때였거든요, 제가. 국선 재벌이라고 불릴 때였습니다. 재벌이었어요. 와, 정말 많이 했어요. 오죽하면 재벌이라 했겠어요. 근데 이 수원 사건이 들어왔던 거예요. 2008년 1월에 보니까 기록량도 상당히 많고 또 애들 다 자백했다는데 관심 바뀌었어요, 저는요. 근데 경기도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찾아왔었어요, 저를요. 그 아이들이 가출한 상태에서 그 상담 지원센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했던 거예요.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정말 범인이라고 생각하냐고. 살았지만 사람은 죽이지 않았다고.
하나이가 그렇게 쓴 거예요. 믿어달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저를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 좀 억울한 것 같다고 사건을 봐달라고. 근데 제가 좀 꾀를 부렸죠. 뭐 다른 사건도 해야 되는데 자꾸 찾아오니까 선생님들 퇴근 후에 매일 저희 사무실로 출근하시라고 좀 각자 검토를 좀 해보시라고. 일을 주신 거네요. 네, 각자 검토를 하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애정이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어떤 진술 내용을 그냥 도표로 그냥 분석을 다 했어요. 그래서 모순점을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표를 나중에 또 이제 제가 꼭 작성한 것이냐 참고 자료로 제출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었습니다. 부도덕합니다. 네, 굉장히 부도덕한 일을 했죠. 이 선생님들이 6시에 퇴근해가지고 사무실로 출근해가지고 밤 12시 넘어서 몇 달 동안 그렇게 일했어요. 대단하시네. 또 이 아이들이 수원역에서 노숙을 하던 아이였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범인이라면은 수원역에서 그 죽은 아이를 데려가는 장면이 찍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가지고 선생님 사진을 다 찍어갖고 수원 역사의 CCTV가 어디인지를 다 도면에 다 그려왔어요. 사진도 찍어. 현장 보통 선생님들이 아닌데 보통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제 막 다 자료를 갖다 주니까 이제 그제서야 제가 이제 이 사건이 정말 억울한 사건이구나. 야, 이 사건 해결하면 진짜 내가 진짜 유명해지겠다. 막 그 생각, 진짜 유명해지겠다. 막 그 생각했어요. 굉장히 공명심이 크신 이런 선생님들이 다 하셨는데. 이런 선생님들이 다 했는데. 이런. 저는 앞에 얘기했던 청소년 범죄 얘기에 이런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 계신다라는 네, 게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 당시에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이런 얘기 있어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선생님들이나 변호사가 계속 증거도 수집하고 응원도 해주고 이런 걸 겪으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는 우리를 믿고 지켜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그건 경험하지 않았겠냐. 그분들도 사실 부각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만 부각되다 보니까. 네. 이제 이미 다 누릴 거 누리셨으니까 이제. 예, 다 누릴 거 누려가지고. 마음의 빚을 청산하시러 말씀 없다 나오셨구만요. 다 알려주셔야 될 만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사건 속 사람들 얘기가 사실 드라마고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제가 하나 좀 걱정스러운 건 이런 얘기들이 은근히 변호사님 본인을 더 띄우기 위한 큰 그림이 아닌가. 그렇죠. 왜 걱정하세요? 네? 왜 이렇게 셈이 났는지. 이 사건에서는 결정적으로 그 무죄 증거가 뭐였냐면 죽은 아이의 사망 원인과 사망 추정 시각이었습니다. 사실. 사망 원인이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었습니다. 뇌출혈이었죠. 근데 우리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뭘까 하다가 이제 이거 인터넷 쳐보기도 하고 했더니 이게 쉽게 안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법의학자분들 여러 명한테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딱 한 분이 응해주시더라고요. 누가 응해주셨냐면은 서울대 법의학과 이윤성 교수님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증언 때 서주셨어요. 이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이 자백 내용은 뭐였냐면은 5월 14일 새벽 3시경에 수원역에서 죽은 아이를 만나서 고등학교까지 걸어갔고 새벽 3시 40분부터 폭행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근데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라는 것은 서서히 진행된다는 원인의 관점에서 보면 새벽 3시 40분에 폭행이 시작됐는데 7시에 죽어?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추정 시각도 측정을 해보니까 전날에 사망한 것 같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법의학적으로 판단이 됐었거든요. 법의학적 관점에서의 도움이 또 있었어요. 그 당시에. 2심 판사가 결국 무죄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2심 판사가 어떤 마음으로 저걸 뒤집었을까? 왜냐하면 7명이 다 자백하고 있었던 사건을 여러 정황만으로 틀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뒤집을 만한 정황이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뒤집지 말아야 될 정황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생각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는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법의학적 관점에서 공개한 게 굉장히 주요했던 거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무리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정말 이미 형이 확정된 2명 중에 1명이 끝까지 번복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1명이 2심에서 번복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벌금 200만 원 받고 끝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괜히 여기서 또 번복해버리면 따님이 빠져나갔는데. 네,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번복을 안 했었어요. 제가 이 지적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을 1심 법정에서 계속 추궁했어요. 모순을 계속 추궁했는데 끝까지 번복을 안 했어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검사의 주장에 맞춰서 계속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시가 넘어가고 그럼 진짜 승산 없는데. 승산 없는 게임이었는데 재판장이 이제 조희대 부장판사였거든요. 그분이 대법관 하신 분인데 다 포기했어요. 저는 진짜 포기했는데 마지막에 그 나지막한 목소리로 편하게 직권신문을 했습니다. 나는 추궁을 하는 신문을 했거든요. 재판장님은 친구가 되어 주더라고요. 신문을 해나가니까 어느 순간에 고개를 축 숙이고 있다가 눈이 빨개져가지고 고개를 들면서 판사님 말이 맞아요라고 해버렸어요. 번복해버렸어요. 근데 판사님이 번복시켰는데 이게 지적 장애인의 번복이고 지금까지 계속 여러 번 진술하던 걸 갖다가 딱 한 번 번복한 거다 보니까 이게 대법원에서 이제 다른 판단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판사님이 판결문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나는 봤다. 이 사람의 진술 번복은 지적 장애나 이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은 것 같이 보이지 않았다. 이 진술 번복은 아주 자연스러웠고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진술 번복의 어떤 신빙성이나 임의성에 대해서 문제 토를 달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판결문에 써버렸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딱 무죄로 확정지었죠.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이 사건 피의자로 지목됐던 7명이 모두 누명을 벗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수사기관의 회유에 의해서 진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뒤이어 작년 10월엔 정 씨가 어제는 마지막 피의자 강 씨까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꼭 얘기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건의 어떤 사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던 거죠. 변호사한테만 주목을 해요. 변호사만. 변호사가 무죄 받은 걸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 수원 사건은 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는데 그 노숙인 재심은 노숙인을 돌보던 신부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누구를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주인공. 사실 수원 사건의 주인공은 사실 그분들이었습니다. 뭔가 선한 사람들의 네트워크라고 해야 될까? 우리 안전망이라고 뭐 경제적 안전망, 제도적 안전망이 막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그런 참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누구도 없나? 꽤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제는 있어도 그만 얘기하시고. 2년 동안 이 3,547건이래요. 2년 동안에. 사실 신고 안 된 건수를 치면 훨씬 많은 거죠. 왜 그럴까 경기남부가? 사실 차량이 별로 없는 데서는 뭐 보복운전, 난폭운전이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서울 인접권이고 거기 또 워낙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달 말까지 46일 동안 진행된 보복 난폭운전 단속한 결과 560여 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시내버스를 상대로 수차례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28살 장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런 어떤 분노의 감정이 순간 표출해가지고 벌어지는 일은 참 막기가 어렵고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난폭운전, 보복운전이 뭐가 다른가? 비슷한 것 같은데 두 개 다 비슷해요. 뭐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뭐 여러 가지 운전의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들을 하는 건데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보복운전은 특정인에게 찍어서 특정인에게 피해가 갑니다. 이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다 그래요. 도로교통법. 예. 그런데 이제 그 보복운전은 형법에 적용을. 그렇죠.
그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죄가 되거든요. 네. 우리가 운전해서 상해를 가할 때 보통 그게 이제 특수상해로 그다음에 이제 그 차를 그냥 부딪히면 손괴죄도 이제 특수손괴죄 이렇게 되고 차가 위험한 물건이라고 그렇죠. 차 자체가 흉기 같은 거죠. 원래는 이제 그 위험한 물건들이 뭐 쪽가위, 칼, 뭐 깨진 유리, 조각, 의자 이런 것도 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최초로 자동차도 거기 포함시켜서 해석하고 그때부터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죄, 손괴를 가하면 특수손괴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 보복범죄라는 것도 생각 이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 난폭운전, 보복운전이라는 말이 그렇게 일반화되진 않았었어요. 흔하게 쓰이지는 않았는데 2012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임산부가 병원에 가려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담배를 피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 운전자가.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게 빵은 아니고 그냥 퍽 하잖아요. 퍽 누르고 앞을 갔는데 이제 이 분이 화가 나서 화가 난 거야? 이 뒤쪽 차 오던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칼치기라 그러죠. 앞을 막 끼어들고 이러면서 계속 주행을. 이 여자분이 나란히 달릴 때쯤에 창문을 내리고 아저씨 저 아파서 병원 가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난폭운전이 이어졌다 그래요. 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난폭운전, 보복운전이 이게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던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보복운전 가해자들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대요. 먼저 도발했다. 근데 내가 웃겠다. 뭐 이건 그렇죠. 순간적으로 내가 웃겠다. 뭐 이런 얘기고 살인미수죄를 2015년에 이제 그 경기도 의정부에서 이제 써가지고 이제 이 씨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당신 운전 똑바로 해라. 당신이나 똑바로 해라. 폰 보면서 운전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화가 났나 봐요. 차 앞바퀴를 발로 뻥 차고 가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홍 씨가 이제 또 격분해서 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서로 위험 운전들을 막 하고 있다가 이 홍 씨가 이 씨 차를 앞을 막은 겁니다. 막고 이제 차에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항의를 하는데 여기서 이 씨가 악셀을 최대치로 밟아봐가지고 이 홍 씨를 밀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도로에 떨어져가지고 전치 8주의 이제 하반신에 상처를 입게 되는데 재판에서는 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사건이에요. 네. 근데 그 미필적 고의라는 게 고의와 과실 사이에 있는 건데 그게 고의에 가깝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인데 되게 자동차로 치는 거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의해서 과실범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고의를 인정한 거죠. 예, 이게 최초로 인정된 그 사례라고. 확정적 고의는 아니고 미필적 고의인데 미필적 고의는 죽을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견하면서도 그래도 뭐 괜찮아 하면서 밀어붙였을 때 그 이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이 막 보복운전을 상대편이 하고 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위험한 게 나도 보복운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험한 것도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이것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때 쌍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몰래 녹음을 하는 게 위법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당사자 간의 얘기나 대화 이런 것들 녹음하는 건 위법이 아니래요. 몰래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니면 블랙박스를 잘 보존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처법이라 그래요. 보복운전에 이제 처벌을 받으신 분들을 따져봤더니 의외로 고학력, 고소득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평범한 회사원들 대면으로서는 화를 참아내지는 못하고 그 상대방 자동차나 운전자한테 막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내가 손해 보는 거 싫어하시고. 근데 자기를 앞서가는 사람을 못 견디는 사람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 심리도 있을 약속 거고. 시간이 늦는 것도 아닌데 올림픽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세게. 그 이 도로에서 일어나 실랑이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벌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99년도 1월에 강원도 삼척에서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여성분과 남성분 두 분이 이제 사체로 발견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그날로부터 이제 이틀 전에 이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우리 자가용으로 지방을 일주하면서 좀 멋있게 여행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떠난 길이었는데 막 이렇게 막 비포장도를 달려가다가 앞에 차량을 한 대 추월을 했어요.
추월 직후에 계속 이제 이 차를 방해 운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총으로 네, 총을 발사합니다. 실탄을 발사해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죽사했고요. 네. 아내는 막 울부짖으면서 이 남편을 끌어냈는데 이제 정 씨랑 한 씨가 오니까 빨리 병원에 데려가라고, 이 사람 죽어간다. 그런데 이 정 씨랑 한 씨가 거절을 해요. 악에 맞추셔가지고 울부짖으면서 나도 죽여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실탄 2발을 이 목과 가슴에 쏘게 됩니다. 그럼 무슨 뭐죠 이거? 아무런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이상한 사람. 알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욕설이나 원하는 살만한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거든요. 지난 1월 19일 비포장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많이 날려서 소행을 하고 있었는데 초월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차 안에 앉아서 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느냐? 진짜 이게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이 두 사람은 이 부부를 살해하고 바로 자리를 떴어요. 산길이요. 그러니까 무법자잖아요, 거의 그렇죠. 이 정도면.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차가 2대가 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어떤 차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벌써 쓰러져 있고. 네, 막 이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도망을 가요. 네, 당연히 이거는 위기감을 느낀 거네. 그쵸, 이 사람도 그쵸. 이상하다. 그렇죠. 이 사람도 이건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도망을 가는 목격자 차량을 향해서 다시 총을 쏩니다. 와. 다시 총을 쏴가지고 이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완전 그 이후로 이제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이분이 천신만고 끝에 목격자분이 벗어난 거예요, 추격을. 네, 벗어나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로부터 이제 7개월 후에 이 정 씨랑 한 씨가 검거가 돼요. 네, 다행히 검거가 되는데 곧바로도 안 되고 7개월이나 7개월 지나서. 후에. 왜냐면 인상착의만으로 범인을 특정하고 잡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 씨는 마침 차를 타고 지나가다 현장을 목격한 42살 김모 씨에게도 다시 총을 쏴 상처를 입혔습니다. 김 씨는 뒷머리 등에 부상을 당한 채로 현장 사무실에 도착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옆 총을 쏜 정 씨는 강도, 폭행, 폭력 이런 걸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한 씨는 절도로 5건. 그래서 물어본 거죠. 이 수사관들이.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다. 이거 없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왜 여자는 왜 죽였느냐? 아내는 왜 죽였느냐? 밀쳐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악에 맞춰서 여자가 일어나길래 쏘았습니다. 살해당한 김 씨 부부는 불과 이틀 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결국 재판이 열려가지고 총을 쏜 정 씨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리고 이 방조자 한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네. 좀 힘없는 나에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엄청난 힘을 줄 수도 있는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화가 났을 아마 때. 비슷한 것이 네. 그 미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총기 사고 때에도 평소에는 이렇게 자기가 힘도 발휘 못하고 인정 못 받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손에 총이 주어지면 그동안 쌓였던 거를 갑자기 폭발할 수 있게 되는 손가락 거죠. 하나로.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총기는 없으니까 차를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게 갑자기 발현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보복운전, 난폭운전 이게 사실은 개인적인 일탈이나 개인적인 잘못으로 볼 수준은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걸 인식을 할 때 우리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리고 언제든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사건 기록을 이제 봤기 때문에 그 기록하고 영화 속에 나와 있는 여러 장면들을 비교해 보면 야, 철저하게 조사하셨구나. 발자국이 훼손됐을 때 다시 찾아가서 운동화를 찍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추궁하는 장면, 또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그 산에 데려가서 녹음기 눌러놓고 때리는 장면. 거들 말이지, 거들. 그 여자들 입는. 에? 아, 맞다, 거들. 왜 그랬어? 아, 모르지. 새끼가 정말 잘 나가다가. 사건의 어떤 문제점을 요약해서 이제 결론하는데 그때 살인의 추억 영상을 몇 개를 활용했습니다. 참 경찰들이 막 그 현장을 막 훼손하면서 막 맞아요. 다니면서 그 너무나 거의 법사하고는 없었을- 관계가 먼 그런 장면들이. 경찰에서 혹시 조사받는 과정에서 무리한 경찰의 요구 같은 거 없었어요? 요거는 무리한 건 없습니다. 순순히 그냥 자의에 작업을 하게 된 겁니까? 네.
이춘재가 잡혔는데 본인이 8차까지 했다라고 지금 자백한다. 기자분들이 자꾸 전화 왔었어요. 내가 관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의사를 알려달라.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0년 옥살이를 한 윤성현 씨.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소한 지도 벌써 11년이 지나 선고된 무죄. 윤 씨는 재심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 등과 악수를 하며 기뻐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법정에서 나온 윤 씨는 재심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무죄가 받은 게 30년 만이고 뭐 속은 좀 후련하고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길 바라는 뿐이고. 실제로 윤성현 씨는 그 이춘재 자백 기사가 나왔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뭐 처음에는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얘기 나올 때만 해도 제발 내가 처벌받은 사건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윤성현 씨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살인 사건으로 복역했다라는 사실 다 숨기고 들어갔는데 이거 밝혀져 버리고 알려져 버리면 이제 직장 그만둬야 되고 다시 이제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되니까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윤성현 씨가 초등학교를 못 나왔고 또 소아마비 장애가 있다 보니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에 나오는 백광호하고 좀 그렇죠. 비교하면서 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춘재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본인이 억울하게 옥살이한 건 맞지만 이춘재가 자백하지 않았다면 절대 자기는 이 누명을 벗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춘재가 고맙다. 그렇게 판단하세요. 아니, 그분한테는 자신의 진정한 가해자는 국가 권력이잖아요. 정말 잔인하죠, 사실. 너무 잔인하네. 네, 잔인합니다. 그 사건의 범인을 검거했다는 이유로 경찰들 5명이 특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특진 직후에 이제 그 초등생의 소지품이 발견된 거죠. 유골이 발견됐는데 또 결박이 되어 있는 것도 이제 이전에 이춘재가 저질렀던 범행의 모습 양상과 비슷하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걸 드러내면 이게 얼마 전에 범인 잡았다 해가지고 다들 상도 받았는데 이렇게 그냥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유골을 다시 은폐를 하고 은닉을 했다라는 게 지금 그것도 살인에 못지않은 범죄네요. 네, 맞습니다. 잔인한 범죄네요. 지금 이 사건은 그 진화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의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건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성에서 벌어졌던 12건의 사건으로 인해서 용의자로 몰려가지고 뭐 가혹한 수사를 받으신 분들의 피해 사례를 지금 접수를 받았고요. 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정말 한은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진정한 이춘재 사건의 종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진화위에서 조사를 좀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 사건 기록에 현재 묻혀있던 그런 어떤 한을 갖다 다 끄집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바람이